그러면 우리 이제, 자, 아까 했던 거 이어서 개념 체크 문제 가봐야 되겠지, 맞지? 다 풀었니, 혹시? 내가 다 안 풀었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너네 다 풀었을 수도 있고, 또 안 푼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쌤 이거 적는 동안 빨리 푸세요. 적는 게 얼마 안 걸려요? (21번까지) 있죠? 21번. 여러분, 다 썼어요, 제가. 쌤, 물도 한 잔 마실게요. 안경도 좀 가져올게. 네, 여러분과 네, 사회문화 시간에 안경을 드리게 되네요. 자,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자, 보자. 들어가도 괜찮아? 오케이, 1번부터 보도록 하자.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와 달리 가치 함축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겠죠. 자연현상이 가치 함축성을 띠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몰가치성을 띈다 했어. 선생님, 근데요, 저 잠깐만 질문 있어요. 양적 연구 방법 있잖아요. 양적 연구 방법은 약간 제가 공부해보니까 얘는 막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막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가치 함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가치 중립도 있지만 그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는 부분도 있다 했죠? 가치가 개입되면 가치 함축성을 띠는 거라고 했죠?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2번 보자. 성찰적 태도는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이나 발생 원리,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살펴보려 하는 태도. 그렇지. 현상의 이면에 대해서 능동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 했잖아? 오죠. 자, 그럼 3번 가보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자는 성찰적 태도를 하셔야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그대로 파악하는 태도를 자, 개방적 태도라고 한다? 개방적 태도가 아니라 뭐야, 얘들아?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 자, 그 다음에 5번. 연구자가 속한 지배적인 가치가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에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맞아. 사회문화 현상에서. 그렇죠? 네, 5번은 맞고요. 6번 가보도록 하자. 자, 개방적인 태도는 사람들의 비판을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를 말한다. 야, 무조건 수용하라 했어? 개방적 태도라고 해도? 그렇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니, 얘들아? 그렇지. 맹목적 수용, 노노해. 뭐라고 했어? 경험적인 자료,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용해야 된다. 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럼 6번은 맞아,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맹목적 수용, 오야, 노노야? 맹목적 수용은 노노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7번 가보도록 하자. 자, 다른 사회의 사회문화에서 연구할 때, 제3자의 입장으로 접근할 때도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해. 제3자의 시선, 나그네의 시선, 객관적 태도죠. 상대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 줘야 돼? 그렇지, 객관적 태도. 시간이 벌써 논대로 4주차네. 4주차 논대로 벌써. 8번.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너네 떠올려야 돼, 떠올려. 자, 문제 제기, 가사의 설정, 연구 설계, 얘들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리 한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 잠깐만. 개념의 조작적 정리할 때 이제 너네 떠올려봐. 질문지법 할 때 개방형 설문과 폐쇄형 설문 안 했던 거 기억나니? 자, 개방형 설문에서, 야, 얘들아, 나 다리 올렸다. 자, 개방형 설문에서 떠올려봐. 우리 예비조사를 한다 했고, 예비조사는 연구 설계할 때 한다 했어. 즉, 뭐 한다는 얘기야?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예비조사했잖아. 그럼 예비조사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조건화식 바꾸는 거예요. 선지형으로 막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치로 받을 거예요. 이게 뭐야? 개념의 조작 수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좀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니? 잘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자료 수집해야지. 자료 수집, 자수하세요. 미안해.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하고, 통계 처리하고, 가설 검증하셔야죠. 가설 검증하시고요. 가설 검증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1, 2, 3, 4, 5, 6, 7단계. 결론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결론 활용해야 됐어. 자, 여기서 가치가 개입되는 거 찾아봐. 가치 개입, 문제제기,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일반화, 결론 도출. 이거는 뭐야? 결론 활용. 이거는 가치 개입. 자, 그러면은 가치 중립인가 한번 찾아볼까? 자, 가치 중립과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자, 가설 검증도 아까 이제 수용과 기각, 인용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8번이네.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은 가치 개입이야, 가치 중립이야, 얘들아. 그렇지. 가치 중립으로 고쳐줘야 한다. 가치 중립. 자, 일단 9번 가볼까? 연구 주제 선정 및 가설 설정 과정. 자, 연구 주제 설정 및, 자, 얘가 다른 말로 연구 주제 설정이지. 자, 문제 제기랑 또 무슨 단계?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가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치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라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맞아. 10번 가볼까? 다른 사람의 연구 전체가 아닌 아이디어만 활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연구율이 어긋나지 10번이죠. 어긋나지 얘들아. 당연히 어긋나지. 이게 왜 어긋이 안 나?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건데. 맞지?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해도 무조건 허락은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11번 갑시다. 연구 시작 전에 연구가 초래할 위험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했다면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도 연구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야, 그래도 연구자 책임을 져야지. 12번 갈게요. 자,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신의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자세. 그렇지, 성찰적 태도죠. 성찰적 태도. 13번.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 주관적 가치, 편견,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된다는 거.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자세. 이거 무슨 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객관적 태도. 자, 그다음 14번 보도록 하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즉 잠정적 진리관. 자, 고려하면 연구자의 상호간의 비판을 하는데 상호간 비판을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 개방적 태도. 오픈마인드. 개방적 태도. 15번 가보도록 하자. 자, 특정 사회문화 현상에 대하여 연구자나 제3자가 부여하는 의미가 아닌 그 현상의 주체가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자세. 무슨 말이에요? 자, 그 현상의 주체, 그 사회나 그 전통적 맥락, 그 사회적 맥락,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잖아. 이건 무슨 주의적 태도야? 그렇지, 상대주의적 태도야. 아까 우리 교재 했잖아요. 교재 분석했잖아요. 교재 분석 제대로 했으면은 이거는 채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필기는 잘 안 해주긴 했어요. 이건 안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16번 가보도록 하자. 자,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 진술은 사실 진술이 아닌 가치 진술이죠. 사실은 딱 찬반 나누는 거니까 찬성반대가 아니라 참 거짓 진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조세 부담을 늘려야 된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다음 17번.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과정에서는 반드시 가치 중립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18번.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죠, 자발적 동의. 그 다음 19번.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할 때 이름과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연구 대상자의 무슨성? 그렇지. 이름을 뭐 필요해서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렇지? 익명성을 보장.
자, 그 다음 20번.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변경, 추가 및 누락함으로써 자료를 뭐 해서는 안 돼요? 조작해서는 안 돼요? 자료 조작 등에 관한 내용이죠? 조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연구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는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정직하게 밝혀야 된다. 자기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도 출처는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기본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8문제 다 풀고 오셨습니까? 안 풀고 왔지, 얘들아? 풀고 와. 알겠지? 잠깐 시간을 멈추고, 시간이 달려서 멈추고, 네. 잠깐 풀고 오세요. 알겠지? 간단하게, 너네도 1분씩 줄까? 얘들아? 1분씩 줄까? 알겠어. 1분씩 줄게. 마감 변동해, 쌤이. 요즘 따라 마감 변동이 심해. 야, 휴대폰이 안 켜져. 켜졌어. 끌려고 하니까 켜지나 봐. 자, 타이머를 돌릴게요. 자, 우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를 그냥 바로 보자. 자,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 연구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당연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야, 당연시하고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 항상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거였다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무슨 쪽 태도야? 그렇지. 바로 성찰적 태도 나오면 돼. 3번 바로 가면 된다. 알겠지? 자, 쌤이 지금부터 몇 분을 줄 거냐면은, 자, 선생님 타이머 안 돌릴 거고 2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푸는데 2번 문제부터 8번 문제까지 푸는데 쌤 예상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요. 5분 정도. 5분. 자, 이 5분 어떻게 갈 거냐면 쌤이 이제 서서 가지고 너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상에 쌤이 중간에 집어넣을 거야. 5분을. 알겠지? 그럼 그 5분을 집어넣으면 너네는 그 5분 동안 문제를 푸시고요. 자, 5분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쌤이 5분 안에 다 풀었어요 하는 경우는 네, 넘겨가지고 시간을 넘겨서 네, 쌤이 해설하는 부분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5분이 다 됐는데 덜 풀었다 싶으면 멈추고 조금 더 풀면 돼. 알겠지? 그럼 준비됐니? 그러면은 5분 타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문제 열심히 푸세요. 시작!
자, 5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여기서 5분 안 됐잖아. 좀 웃겨요, 지금 상황이. 자, 5분 지났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가면 되겠지, 얘들아? 쌤이 이제 너네가 그 타이머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알지? 쌤이 이제 판서를 좀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 네, 너네가 스스로 어떻게 풀었나 한번 봐봐. 자, 우선 2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 건데, 2번 문제 A랑 B를 봐야 되고, B형,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럼 3번 문제. 3번 문제 1, 2, 3, 4, 5.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나다로 나누고 4번 문제 가나다로 나누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 문제 5번 문제 좀 이따 같이 봐야 되겠다. 2번 문제부터 보자. 자, 2번 문제부터 나랑 보는 거야, 이제. 자, 2번 문제 가보자. 다음 글의 A와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고른 것은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다. 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연구자가 가져야 될 태도래. 계속 가보자.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A가 결여된 연구자는 아직과 독선에 빠질 우려가 있대요. 이와 달리 B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갖춰야 될 태도. B가 결여된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 둘 다 뭐야? 아까 쌤이 해줬잖아. 개방적 태도와 객관적 태도의 관계 했잖아. 맞지? 그럼 A는 개방적 태도고요. B는 객관적 태도 아니니? 맞아. 개방과 객관 잘 찾으면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보자. 자, A는 절대적 진리관을 바탕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X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절대를 갖다가 절대를 갖다가 너네는 뭐라고 바꿔줄래? 그렇지. 잠정적 진리관. 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니은. B의 연구자는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가 연구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자세다. 오케이, 니은 맞고. 자, 그다음 디귿. A는 B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선생님, 우리가 안 배운 것 같은데, 아까 읽어줬잖아요?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리을부터 보자. 자, A와 B는 모두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얘들아. 모두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라는데 너네가 오케이 할 수 있어? 다시 앞으로 와봐. 책 와봐. 책 와봐, 얘들아. 책 어디 갈 거냐면은 우리 책은 안 나와 있나? 우리 책은 안 나와 있구나. 원칙적으로 이거 리얼 자체가 X가 돼요. 왜 X가 되냐면은 자, 개방적 태도랑 객관적 태도가 잠시만 있어봐. 내가 잘못 표시한 것 같은데? 쌤이 미리 문제를 풀어왔거든. 근데 쌤 왜냐면 내가 잘못 표시할 수도 있잖아. 맞지? 응? 자,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 있어봐요. 혹시나 쌤이 실수를 하면은 안 되니까. 왜냐면은 내가 또 잘못 설명했다가는 네, 욕을 먹을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책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저거만 설명 안 돼 있었지. 교재쌤이 안 따로 체크를 안 돼 있었구나. 자, 우선 자연과학자에게도 필요한 태도라는 것. 자, 디귿에 대한 설명은 자, 쌤이 이거 읽어주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해설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줄게. 이것을 답으로 고르지 않았다면 연구의 주관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자 상호 간 비판 및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겠다, 맞지?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인 사회문화 현상이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위치할 때 더욱 중시된다. 3번 나타나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도 상대주의. 자, 바로 1번부터 가자. 제3자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태도. 여기 오른쪽에 적어볼래? 그거는 객관적 태도. 객관. 자, 그 다음 2번. 사회문화 현상이 시공을 초월할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는 전처럼. 여기는 X 처리. 그냥 X 처리하는 게 더 마음 편해. 3번. 자연현상이 내재하는 규칙성인 법칙을 발견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거 아예 그냥 지워버려. 그럼 4번. 사람들이 사회문화 현상에 부여하는 고유한 의미를 이해할 때. 그렇지. 고유한 의미를 이해할 때 필요합니다. 그럼 4번으로 가면 되겠고. 자, 5번 볼까? 자, 서로 다른 연구 결과 간의 차이를 줄여 보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이거는 무슨 태도? 개방적 태도야. 개방적 태도.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서 고른 것은 가.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이 높다. 이거는 사실이야 가치야? 사실요. 나와볼게요.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 얘는 가치요. 가치. 자, 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너네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치인데 안에 사실이 내재되어 있어. 그래서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어디가 사실인가 밑줄 해볼래? 찾아봐. 어디가 사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너네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파악할 게 아니라 이거를 참인지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기만 하면 돼. true냐 false냐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구분할 수 있어? 답도 찾아봐. 최저임금의 증가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true네. false여도 참 거짓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알겠지? 자, 기억해보자. 자, 사실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 맞아, 아니야? 그렇지, 맞지. 자, 그 다음, 니은, 다에는, 자, 가치에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진위 판단이 가능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로 고쳐. 알겠지? 자, 그 다음, 디귿. 가에 비해 나와 다는 사실에 비해 가치는 사람들 간의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왜? 가치 진술이니까요. 가치 진술에 있어서는 선악 미추 막 판단하고 막 이거다 저거다 막 싸울 수 있겠죠? 네, 뒤에서 되고요. 리을 보도록 하자. 자, 사회과학자가 가설을 검증할 때는 가가 아닌 나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가랑 나다 이렇게 붙어있지. 자, 너네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처리 바꿔. 자, 가설을 검증할 때 가치 진술보다는 사실 진술을 활용해야 되겠다. 사실 진술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쌤이랑 같이 해볼 건데 요거 보기 전에 7번, 8번 먼저 보자. 5번, 6번 쌤이 설명 좀 할 거니까 7번, 8번을 먼저 봅시다. 자, 7번, 8번. 자, 다음 갑의 연구가 지닌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은 문제점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공기업의 경영 실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 성과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공기업 10개 선정하였다. 그런데 그 10개 기업 중 한 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대학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기업을 뺀 나머지 9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우리나라 3년주의 이거 진짜. 정답은 5번이죠. 왜? 연구 결과 공표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갑의 연구가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갑은 계층과 범죄율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자, 계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였고 범죄율은 각 계층의 인구 중 절도, 폭행, 살인, 횡령, 뇌물수수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자,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자신의 예상과 달리 계층별 범죄율에 거의 차이가 없었대요. 이에 갑은 횡령과 뇌물수수를 제외하고 다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층일수록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갑은 이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뭐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연구 목적과 달라가지고 연구 결과를 지금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자료 조작을 했다라고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5번에서 6번 문제를 한번 보자.
전형적으로 요거 이제 연구 문제에 관한 내용들, 연구 과정과 함께 나오는 거. 자, 가부터 바까지 있다, 맞지? 그걸 분석해보자.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네가 이거를 배우면서 모두 표시해줘야 돼. 순서까지 표시해주면 퍼펙트하겠다. 자, 가부터 가볼게. 연령대와 스마트폰 중독 비율의 관계가 궁금해졌대. 즉, 연구 주제 설정하는 거, 이거 문제 제기죠? 자,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질문지법이네, 맞지?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류하고 그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리하였다. 잠깐만. 이거 표본조사야? 전수조사야? 표본조사야, 맞지? 자, 표본조사인데 모집단은 국민이야. 표본은 15세 이상의 1000명. 15세 이상의 국민 1000명. 여기 표본이 되겠다. 맞지? 그리고 나서 연령대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뭐 자료 수집해 주시고요. 자, 자료 수집했어? 그러면 이 자료 수집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자료 분석하고 통계 처리까지 했습니다. 왜? 개념의 도장적 정의 같은 자료들이니까요. 다 보자. 연령대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 여기서 개념이 도장적 정의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자 비율은 연령대별 인구 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0시간 이상의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기로 했대. 이건 뭐야? 연구 설계. 연구 설계. 자, 다음 나아가 보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결국 이렇게 결론 도출되고 일반에서 이렇구나라는 결론을 받았어. 그 결론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거죠. 야, 이런 데 필요하단다. 야, 이런 데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결론 활용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자. 가설을 수용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대. 즉, 이건 지금 뭐 한 거야? 가설 검증했네요. 가설 검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결론 도출까지 했죠. 결론 도출. 뭐 일반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근데 일반화 보여야 되는데. 어디서 보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및 일반화라고 그냥 같이 적을게요. 라고 적으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일반화라면서요. 야, 일반화는 정확하게 딱 내려줘. 따라서 이러면 이렇다. 결론 도출해서 일반화를 딱 제시를 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 한번 가보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자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 가설 설정했습니다. 자, 그럼 요 단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6개를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자,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첫 번째 들어가기 문제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가설 설정해 주십시오. 자, 가설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담기는 연구 설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구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 처리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요. 일반화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론을 갖다가 활용해야 되겠군요. 그럼 여기서 너네 좀 더 가볼까? 야,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도 비교해보자. 야, 가치 개입돼야 될 부분 어디야? 가치 개입, 가치 개입, 가치 개입, 가치 개입, 가치 중립인 부분, 가치 중립, 가치 중립,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가치 개입. 얘네는 개입, 얘네는 중립. 여기까지 파악해줘요. 알겠지? 그럼 5번 문제 가보자. 자, 위 연구에 대한 설명. 지금 이거 무슨 연구야? 야, 얘들아, 양적 연구야, 질적 연구야? 자,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뭐야? 가설이 있냐, 없냐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양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 아니야? 실증적 연구. 맞아.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1번.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
자, 우리는 2원론을 갖다가 뭐라고 고쳐줄래요? 1원론으로 고쳐주세요. 1원론. 자, 그 다음에 2번. 가설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는 정의 관계를 설정한 거야? 야, 뭐가 낮을수록 뭐가 높다며. 이게 정관계냐? 야, 정관계는 뭐가 낮을수록 낮다라는 거잖아. 즉, 이것은 정관계가 아니라 부관계예요. 부의 관계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부의 관계.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다수를 대상으로 개량화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됩니다. 무슨 법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 질문지법 사용했지. 그리고 개량화된 자료라는 표현에서 너네가 포인트 잡아야 될 거는 개념의 무슨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자.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기법. 야, 감정이입적 기법 이건 어디서 써야 되는 거야? 질적 연구에서 써야 돼. 질적 연구. 자, 그 다음에 5번. 연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가다바 나마라. 가바다 나마라야. 바랑 다 여기 바꿔주면 돼. 너네 거기 다랑 바도 있잖아. 이렇게 바꿔주라고. 알겠죠? 자, 6번. 가에서 봐준 연구자의 가치 중립 필수적인 과정은 나와 마. 정답은 2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요 파트 문제 다 풀었고, 그 대신 일단은 대단한 마무리 정리 필기, 여기에 빈칸은 다 같이 한번 채워보자. 빈칸 10개밖에 안 되거든, 얘들아. 빈칸 10개.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고 2단원 들어가니까, 마무리하는 방식으로다가, 자, 56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57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사회문화 현상이야. 자,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의 몰가치성과 대비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가치 함축성.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다, 맞지? 가치 함축성. 자, 그 다음 2번 봐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과정. 기능론과 대비되는, 이건 뭐야? 집단 간 갈등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 갈등론이죠. 갈등론. 위에 2번이 있었구나. 미안해. 자, 존재 법칙의 반대, 당위 법칙. 바로 밑에만 보여가지고. 그리고, 네, 규칙성, 인과 법칙. 자,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기능론에 대비되는, 아까 얘기했던 집단과 갈등 얘기했던 거, 갈등론이죠. 대변인 가짜 누구야? 칼 마르크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볼까? 자, 양적 연구 방법에 대비되는 거, 질적 연구 방법이죠. 질적 연구 방법. 자, 그 다음 5번 봐봐. 자, 양적 연구 방법 일반적 절차 연구 주제 설정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야, 가설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것은 무슨적 연구? 연역적 연구라고 얘기했어. 맞지? 자, 그다음 57페이지 1번 가보도록 하자. 자, 자료 수집하면 첫 번째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한대요. 횟수를 용담률이 낮는 단점도 있대요. 자, 이거 무슨 법이야? 질문지법. 무슨 법이라고요? 질문지법이라고요. 질문지법.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래? 그 다음 면접법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밑에 착륙관찰법 나오고 있고, 밑에 실험법 봐봐. 자,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뭐 파악에 유리해? 법칙 파악. 법칙 발견에도 유리하다, 맞지? 즉, IV와 DV의 관계를 규명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요거 뭐예요? 문헌연구법. 자,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만 사용된다. OX, X.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자, 그래서 둘 다 사용된다는 거 포인트. 이때 양적 문헌은 계량화, 수량화, 수치화된 자료들, 즉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된 자료들이고, 자, 그 다음에 비공식적 자료는 질적 문헌에 해당된다. 공시적 자료, 통시적 자료. 자, 공시적 자료는 한 해를 기준으로 본 거고, 통시적 자료는 여러 해에 걸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했어. 자, 오늘 배운 거예요. 자, 자신의 주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이거 무슨 태도야? 개방적 태도예요. 개방적 태도. 상호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개방적 태도. 자, 그 다음에 5번. 자, 마지막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와 가치가 있구나. 자,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검증, 그리고 어떤 과정? 결론 도출 과정에 있어서는
가치 중립이야, 개입이야? 가치 중립이라는 것까지 보면 되겠다. 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벌써 30분 넘겼구나. 그 뒤에 있는 문제들 넘어갈게요, 얘들아.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쌤이 나중에 한꺼번에 약간 모의고사 느낌으로 풀어줄 거야. 알겠지? 직전대기 모의고사 느낌으로. 자, 그럼 2단원 가볼까? 65페이지. 대단한 한눈에 보기 보이지. 잠깐 봐봐. 자, 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사회. 우리 맨 앞에 1단원 어떻게 됐었지? 1단원 어떻게 나와볼까? 자, 1단원은 사회문화현상을 중심으로 했고 나왔지. 2단원은 이제 아예 사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볼 거야. 자, 사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개인과 사회, 사회 명목론과 실제론 두 개 배울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사회화에 대해 배울 거다. 사회화. 자, 사회화는 제4회화, 예기사회화, 1차 사회화, 2차 사회화도 있고, 그다음 사회화 기간에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 기간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 지위의 기속 지위와 성취 지위, 그리고 역할의 역할 갈등, 역할 행동, 그리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거 볼 거고, 그 다음 사회 집단. 자,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소속감에 따라 내집단, 외집단 나누고, 결합의지. 대표적인 테니스 한성이거든. 우리 뭐, 테니스, 썸너, 쿨 이런 사람 배울 거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자, 그리고 사회 조직으로 가면은, 사회 조직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 배울 거야. 사회 조직에서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배울 거고, 자,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요게 다 이익사회 안에서 있는 일이거든. 이익사회 안에서 있는 사회집단의 내용이고, 사회집단 안에 이익사회에 있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게 돼요. 자발적 결사체랑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 설명해주면은 자 여기 우리 다 배울 건데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공식 조직이 여기 있어요. 집합관계로 표현하면 그래서 거기 공식 조직에 비공식 조직, 관료제, 탈관료제 이런 거 배울 거야. 그리고 나서 밑에 자발적 결사체에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집단 있는데 그것도 다 보도록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일탈이론. 일탈이론이 이번 단어 마지막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노미 이론. 아노미. 쌤이 그 얘기할 때 한번 했었어요. 맞지? 아노미 어디서 했었어? 그렇지. 기능론 한번 했었다. 맞지? 아노미 이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디르킴이죠. 디르킴이 기능론자죠. 네, 머튼의 아노미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도 있고 그 외에 보자면은 좀 더 접근을 하면은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하위 이론들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노미 이론은 목이 왜 안 넘어가니?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의 하위 이론들이야. 그래서 그 외에 범죄 생물학에 관한 내용도 있고 범죄 심리학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1타 이론 관한 내용은 범죄 사회학에 관한 내용인데 범죄 심리학과 범죄 생물학이 사회문화에도 나와요? 선지로 나와. 수능에. 수능 기출에 이제 선지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거는 쌤이랑 잠깐 언급을 할 거야. 그때. 알겠지? 그렇게 하면 2단원 개인과 사회구조라는 단원이 끝날 거야. 자, 그러면 우린 그 다음 페이지 66페이지 피시고요. 다음 필기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필기 넘어와. 자, 다음 필기 넘어와서 자, 펜을 들고 한번 시작해보자. 자, 이제 우리는 2단원 넘어왔기 때문에 2-1 개인과 사회의 관계. 자, 여기서 쌤이랑 두 가지 이론 배운다 했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에 대해 배우겠다 했어. 근데 그 두 개를 배우기 앞서서 기본적인 틀을 먼저 찾고 갈게. 첫 번째, 사회 구조. 1. 사회 구조. 우리 2단원 제목이 개인과 사회 구조잖아. 그럼 사회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 맞지? 자, 사회 구조라는 것은요. 의미, 1번 의미. 구성원 간 상호관계가 구성원 간 상호관계. 자, 구성원 간 상호관계의 방식. 구성원 간 상호관계의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 뭐야? 딱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정형화되어 있다. 지금 이 사회 구조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사회 구조의 형성 과정. 사실
진짜 수능 대비였다면 이거 다 빼고 사회 실제로는 사회 명목론만 봐도 되거든. 근데 내신이 이걸 이런 거 보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행동의 상호 교환. 행동의 상호 교환. 자, 그 다음에 점점 행동을 상호 교환하다가 그 상호 교환하는 상호 작용이 지속적이에요. 그렇지. 바로 지속적 상호작용. 그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속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형성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사회적 관계를 형성.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이게 더 커져서 사회 구조가 되는 거야. 이게 사회 구조가 되더라. 자, 특징의 네 가지가 있어. 특징의 네 가지. 자, 노란색으로 쓸게요. 노란색으로 첫 번째, 지속성. 사회 구조는 지속됩니다. 두 번째, 안정성. 지속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둬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회 구조라고 해도 변동이 가능할 때도 있어. 왜 우리 배웠잖아. 사회 변동, 급진적 변동 이런 거, 점진적 변동, 급진적 변동 배웠잖아. 변동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강제성까지. 근데 요거랑 사용하면 우리 책에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책 잠깐 볼래? 책 잠깐만 보자. 66페이지 봐봐. 지속성 뭐라 돼 있어? 사회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다. 맞지? 안정성 봐봐. 사회 구성원들이 구조화된 행동. 자, 구조화된 행동 어디서 들었어, 얘들아? 거시적 관점에서 들었다. 맞지? 자,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변동 가능성. 장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가치, 규범 등의 변화에 의해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강제성. 사회 구조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구속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사회 구조라는 것 자체가 약간 거시적 관점과 관한 내용이 좀 연결될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럼 사회 구조의 4번 기능. 여기서 아예 대놓고 기능론, 갈등론, 네, 거시적 관점을 뿌리 박는 그런 표현이 나와. 뭐냐? 구조화된 행위.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네, 거시적 관점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다. 맞지? 첫 번째, 구조화된 행위냐. 행위의 패턴이 존재하게 돼. 자, 그럼 자연스럽게 되는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겠지. 행동 양식 예측 가능. 자, 그리고 두 번째, 야, 행위가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성을 가지고 구속성을 가지게 돼. 즉, 거시적 관점과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행동의 수동성, 구속성. 행동의 노란색으로 수동성, 구속성. 수동성, 그 다음에 구속성. 그럼 이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겠죠. 왜?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두 가지 관점 뭐뭐? 기능론과 갈등론이 나오겠다. 맞지? 5번 관점. 두 가지. 빨간색으로 적을게.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 자, 기능론이 뭐라고 그러겠어? 사회 구조는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하겠네. 즉, 사회 구조는 여기 적을게. 사회 전체의 유지에 기여. 사회 전체의 유지에 기여한다. 기능론은 그래요. 그에 비해 갈등론은 구조의 본질은, 사회 구조의 본질은, 구조의 본질은, 계급투진설이라는 이론에 맞게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갈등이다. 지배와 피지배의 갈등. 지배, 피지배의 갈등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 맞아. 6번.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 상호작용의 유형.
쌤이 다 기능론 갈등론에서 적어준 포인트.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적어준 키워드를 읽지. 그거만 생각해줘도 돼. 알겠지? 굳이 저장 협동, 경쟁, 갈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그거는 기능론 갈등론에서 필기한 키워드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2번, 3번 볼까요? 첫 번째로 볼게. 사회 실제론부터 볼까요? 빨간색으로 샵 2번 무슨 이론? 사회 실제론. 사회 실제론. 근대 이전에 등장한 것.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노란색으로 거시만 노란색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사회실제론. 사회실제론 첫 번째부터 가보자. 사회실제론 첫 번째부터. 선생님이 그랬어요. 사회실제론은 뭐라 했어? 사회는 개인의 모두 관할할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자, 사회학적 표현으로 가보자. 아, 근데 필기랑 안 맞구나. 1번 할게요. 1번. 사회는 개인의 의무에 독자적으로 실제한다. 개인의 의무에 독자적으로 실제한다. 다시 한번 사회는 개인의 의무에 독자적으로 실제한다. 자, 그 다음 노란색으로 2번 사회는 개인의 합보다 크다. 자, 시그마 알죠? 너네 수열 배우잖아. 개인의 합보다 크다. 시그마 안 배워. 수열 와서 배우죠. 쌤이 수학에서 수학 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수열이에요. 아, 근데 그건 있어. 등차수열, 등비수열 재밌어. 좋아. 원리학계까지 나는 괜찮거든. 와, 수학적 기납법 바로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적 기납법까지 나오기 싫어.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자, 사회는 3번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 없다? 환원될 수 없습니다. 즉, 쪼개줄 수 없다는 표현인데, 자, 생각해봐. 야, 개인의 합보다 사회가 큰데, 이게 과연 환원이 될 수 있겠니? 안 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그러면요, 개인은 사회로 산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과생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산화하는 반응 때문에. 그 환원이 우리 안에 그 산화하는 그 환원이 아니라, 쪼개진다는 의미의 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 아니야. 환원, 이 환원이 그 환원이 아니야. 알겠지? 좀 알아달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구속성과, 자, 그냥 힌트 줄게. 봐봐. 구속성과, 수동성을 통해서, 자, 구속성과 수동성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구조화된 행동. 자, 노란색으로 당겨서 구조화된 행동. 자, 마지막 5번. 관련 이론. 첫 번째, 사회 유기체설. 노란색 적을게. 아니, 빨간색 적자. 사회 유기체설, 그 다음에 또 뭐? 민족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 하면 너네 모를까 설명해주면은, 전체주의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 너네가 아는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내용이야. 나치즘, 독일 나치들. 독일 나치 사상. 나치즘. 파시즘은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스트당.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전체주의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 사회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가 개인 합보다 크다.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구속성과 수동성으로 인해 구조화된 행동을 하게 되더라. 우리 한 배웠던 거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된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사회 명목론 가자. 3번. 이거는 근대 이전식이라고 했잖아.
즉 뭐야? 왕권이 더 중요시되다. 시민들, 민권, 즉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인권은 그렇게 보장되지가 잘 않았던 그런 시대잖아. 맞죠? 자, 그에 비해 3번 사회 명목론. 자, 사회 명목론은 근대 이후고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관점은 미시적 관점. 근대 이후고 관련된 관점이 사회 실조라는 거시적 관점이었다면 사회 명목론은 무슨적 관점? 딱 미시만 적어서 쓸게요. 미시적 관점. 자, 첫 번째. 우선 여기서 사회가 실제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야, 요거 다 줄여도 사회는 실제한다. 하나 사회 실제론이야. 그에 비해 여기 사회가 명목이래. 사회는 그냥 명목일 뿐이래. 그렇다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로, 자, 1번 적어봐. 실제, 어에 있다, 여기서는. 존재하는 것은 개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다. 자, 여기서 실제는 어떤 실제냐? 실제로 존재한다를 줄여서 실제고, 여기는 실제. real. 여기는 어웨이, 여기는 아에이, 어웨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이다. 자, 노란색으로 2번. 사회는 개인의 합과 같다. 자, 아까 사회 실제로는 개인의 합보다 사회가 더 크다 했는데,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합은 사회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사회는, 자, 오른쪽 저거 흰색으로, 사회는 화살표 명칭에 불과하다. 명칭에 불과하다. 사회는 명칭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이라고 한다. 자, 빨간색으로 3번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쪼개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고 쪼개질 수 없다는 것은 사회 실제론.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있고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 그 다음에 흰색으로 4번. 자, 능동성과 자율성을 통해 어떤 행동? 그렇지.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자, 마지막 5번. 관련 이론. 자, 관련 이론은 사회계약서, 빨간색으로 사회계약서. 자, 사회계약서 대표적인 사람 홉스. 뭐라 그래요? 자연권 전부 양도하래. 왜? 자,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 즉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기본권을 보장해줄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잖아. 맞지? 자, 그 왜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자유주의 관련 이론들이고요. 자, 마지막 4번 흰색으로 스틱 넘버 4 절충론. 요즘은 어떤 거냐면 요즘은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절충해서 봐요. 그래서 자, 노란색으로 적어봐. 구조화된 행동. 자, 구조화된 행동과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즉, 구조화된 행동은 수동성을 띠잖아. 수동성. 맞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조의 안정성을 띠거든. 구조의 안정성. 근데 이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 같은 경우는 능동성을 띠고요. 그리고 구조의 무슨 성? 구조의 변동성을 띠다. 구조의 변동성.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과 사회관계 필기.
50분 됐니, 얘들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이번 주 사회학까지는 해야 되거든? 사회학까지는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여기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맞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 파트는. 왜냐면은, 이 파트는 우리가 기능론 갈등 거시 미시할 때 다 했던 파트라서 크게 어렵지가 않아. 이 파트는 거시랑 미시를 할 때 다 했던 부분이잖아, 맞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적었으면 나랑 같이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자. 교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좀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가자. 알겠지? 자, 밑줄 갑니다. 펜 들고 66페이지부터 1번 사회구조의 의미와 형성과정의 1번 의미. 자, 간다. 구성원부터 보자. 구성원부터 밑줄.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까지 밑줄. 거의로 적었다. 맞지? 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형성과정. 자, 사회적 행동의 상호교환, 행동의 상호교환, 그리고 지속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능론 봐봐. 자, 기능론에서 어디 밑줄 하냐? 자, 거기. 자,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의 기여 밑줄. 사회 구조,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의 기여 밑줄. 그다음 갈등론은 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의 밑줄. 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 밑줄. 자, 그 다음에 밑에 사회적 상호작용 대표 유형, 협동, 경쟁, 갈등 하나씩 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구조의 특징의 지속성, 안정성, 변동 가능성, 강제성, 동그라미 하면 돼. 그냥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 그 아래 3번의 기능 봐봐. 기능에, 자, 거기 밑줄 칠게요. 행동 양식을 예측하는 밑줄. 자, 거기 봐봐.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은 물건을 구입한 손님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 예측할 것이며, 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지식과 가치를 배울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구조화된 행위를 통해서. 자, 이러한 예측은 개별 구성원의 사회 구조에 따라 행동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맞죠? 자, 오른쪽에 구조화된 행위 봐봐. 자, 개인이나 집단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데 이렇게 대다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현상의 이면을 파악하라는 것은 무슨 쪽에도 성찰적 해도 야, 지난 시간에 바로 배운 건데 써먹어야지. 맞지? 자, 계속 가보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학생은 이를 학습하는 행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요즘 선생님들 교과서로 수업 잘 안 하셔요. 맞죠? 요즘 막 학습지도 막 돌리시고 보면은 요즘 부교재 많이 쓰이잖아. 부교재. 맞지? 교과서 잘 안 써요. 요즘 학생들. 근데 교과서를 써도 크게 뭐 다를 게 없어서. 자, 그 다음 밑에 개인과 사회관계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첫 번째 사회 실제론 네모. 사회 실제론 네모. 자, 첫 번째 줄. 자, 1번의 기본 입장 봐봐. 자, 첫째 간다. 자, 밑줄.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 밑줄. 선생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거에 설특선 영화에 살아있다? 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 영화 좀비 영화라는데, 유아인이랑 박신이 나온 건데, 선생님 한번 본 적이 있거든? 좀 그래요. 반도라는 영화도 해주는데, 맞지? 반도도 선생님 봤어. 얼마 전에. 반도는 기를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완전 해피엔딩이긴 한데 부산행에 비하면 좀 감흥이 떨어졌어요. 반도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 사회는 개인들의 합 이상 밑줄. 자, 2번의 주요 내용 봐봐. 자, 사회의 우월성 밑줄. 둘째, 공익을 중시 밑줄. 셋째, 안정적인 구조 밑줄. 넷째,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밑줄. 다섯째, 구속의 동그라미.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사회현상의 분석 단위로 사회 구조나 제도를 중시한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다.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 사회 구조나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자, 이제 관련 사상의 3번 관련 사상의 사회 유기 체설 밑줄 오른쪽에다가 민족주의, 전체주의 정도 적어줘요. 알겠지? 물론 뒤에도 나올 거야. 4번, 5번에. 자, 넘겨보세요. 넘겨. 그래서 장점. 사회가 개인의 행동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돼 있어. 하지만 5번 한계의 두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거 보자. 자,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조장할 수 있음 돼 있고 밑에
인간의, 자, 밑줄 간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밑줄. 자, 오른쪽 전체주의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며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력 간섭을 정당화하는 현상이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즘, 정법 안치고들은 쓰면 수업했는데 히틀러의 라이 헌법, 즉 수권법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사회 명목론 보자. 자, 기본 입장. 거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지. 거기 개인들의 합은 밑골 사회, 거기 밑줄. 그 다음에 아래 첫 번째 가자. 첫째,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밑줄. 앞에 사회는까지. 사회는 쭉 넘어가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밑줄. 그리고 둘째, 자, 거기 밑줄 간다.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지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 전체 밑줄.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되고, 2번 주요 내용 간다. 첫째, 개인의 우월성 밑줄. 그 다음 둘째, 자, 공익이 아니지, 맞지? 자, 밑줄 간다. 개인의 이익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 보장 중심 밑줄. 셋째,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 밑줄.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지? 사회현상의 분석 단위로 개인의 의식, 정서, 심리 상태를 중시한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된 의식에 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해결책은, 개인의 의식 개혁을 강조한다. 이런 거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 이론에, 자, 개인주의 밑줄, 자유주의 밑줄, 사회계약서 밑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을 인정한다. 한계. 자,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다. 개인의 행위나 심리 상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자, 개인의 행위에 대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미친 영향력을 간과한다 돼 있어. 자, 밑에,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 좋아. 거기다 땡땡해서 절충론 적어주세요. 절충론. 자, 1번 필요성. 자, 사회 명목론의 한계. 개인의 행위 양식이나 심리 상태만으로 사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자, 2번 사회 실제론의 한계. 두 번째 거. 자, 사회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의 역할 행동은 일정해야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역할 행동은 다양하다. 자, 역할 행동 우리가 다음 단원, 사회학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자, 밑에 바람직한 인식태도. 자, 첫째, 개인과 사회 중 그 어느 것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둘째,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인과 사회 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려는 자세가 비호고됨. 자, 어느 한 가지 관점만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행동과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이 플러스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지? 다시 앞으로 넘어옵니다. 자, 67페이지로 가서 자, 사회구조의 이해 자료탐구부터 보자. 자, 사회적 행동,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측하는 거 그냥 보면 되겠고 밑에 도식화된 그림으로 살펴보는 사회명목론과 사회실제론의 이해 거기다 별표 치고요. 자, 가봐봐. 부분의 합이 같아요. 즉 개인들의 합은 사회와 같다. 시그마 K는 사회이다. 네, 사회 명목론이지. 그에 비해 나와봐봐. 개인들의 합이 어때요? 개인들의 합보다 사회가 더 커요. 개인들의 합보다 뭐가 더 크다? 사회가 더 크다. 요걸 통해서 나는 사회 실제론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넘어가자. 69페이지에 자유탐구 1번 사회계약서 존 로크 보자. 자, 생명 자유재산을 통틀어 소유권 동그라미에 알겠지? 자, 결국 사회 이전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평등하게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 즉 소유의 권리를 향유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회를 형성하는가?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 곧 자연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각 개인의 손에 위임된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의 보호는 매우 불확실하고 타인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소유권의 보존을 위해 서로 결합하여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 너네 거기 아래다가 지금부터 뭘 좀 필기를 할 거야. 아래다 간단하게 좀 필기를 같이 하자, 알겠지? 자, 뭐 많은 내용은 아니야. 자, 거기 로크 아래 제시문의 길이 많잖아, 맞지? 자, 첫 번째 로마자 1. 로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보자는 거야. 로크의 정치 철학도. 사회문화적인 정치 철학을 볼 수도 있어. 왜 제시문에 등장할 수가 있고. 자, 첫 번째 로크는 몽테스키에라는 사람과 달리 이권 분립론을 제시하는 이권 분립론. 자, 이권 분립론. 우리가 아는 너네가 흔히 통합사에 배웠던 상권 분립은 어떤 거였어? 그렇지.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있었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근데 얘는 입법권과
입법권, 그 다음에 집행권으로 온다. 아, 노란색, 주황색이 맞지? 노란색이. 집행권. 입법권, 집행권. 이 중에서도 그 와중에 뭘 더 중요시했냐면은 입법권을 중요시했어. 그래서 바로 입법권 우위론. 왜냐하면 사회문화 내신은 일반사회교과의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고 일반사회교과 선생님들은 주로 정치화법과 사회문화 과목을 많이 가르치세요. 왜냐면 학교에 경제 과목이 잘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경제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 맞지? 이게 누구랑 대립된다고? 밑에 vs 3권 분립론. 3권 분립론이 뭔지는 정확히는 안 들었고 그냥 바로 읽고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라고 맞춰보죠. 몽테스키에. 아, 테스용.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진짜. 자, 3권 분립론. 두 번째, 로마자 2번. 자, 로크는 자연 상태를 갖다 뭐라 표현하냐면요. 잠재적 투쟁 상태 땡땡. 잠재적 투쟁 상태. 자, 만약 제시문 문제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건 홉스고요. 잠재적 투쟁 상태는 로크. 사슬에 묶인 상태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루소. 갑자기 롤스가 왜 나오지? 이 약간 이름 비슷하잖아. 루소랑 롤스랑 이름이 비슷해. 맞지? 롤스는 정의론, 존 롤스고 루소는 장자크 루소. 시드도 다른데. 왜 이러나 몰라. 알 수가 없어. 다양한데 잠재적 투쟁 상태. 왜? 개인이 가진 우리 다시 제시문 볼래요? 생명, 자유재산에 대한 권리, 소유의 권리를 함유한다 했잖아. 즉 자연법의 위반자. 자, 법의 체계도 잠깐 소개할 건데 이건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법은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에 따르면 영원법, 그 다음에 자연법, 그 다음에 실정법으로 나뉜다고 봐. 자, 영원법은 신에 계시고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명령이야. 자, 인간 이성의 명령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누구나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절도라는 것은 누가 봤을 때 나쁜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살인 이런 거. 누가 봤을 때 이건 나쁜 것이라고 딱 여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인간 이성의 명령. 그럼 실정법은 뭐냐? 절도라는 죄에 있어서 그에 맞는 형량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각 국가의 법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실정법. 그래서 얘랑 얘는 불변하지만 얘는 가변하다 보는 거거든. 어쨌든 그런데 이 자연법, 즉 인간 이성의 명령이야. 이 인간 이성의 명령, 자연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각 개인의 손에 위임된대요. 자, 그래서 뭐라 돼 있어? 소유권의 보호가 불확실하고 타인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거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가 어떠한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일지는 몰라. 근데 그 누군가가 반드시 이 나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세 번째 가보자. 3번. 그래서 이 로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연권을 일부 양도해야 된다 표현을 일부 양도해야 된다. 누구에게? 국가에게.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자연권 일부 양도를 신탁이라는 표현을 써. 신탁. 중세시대 관한 책을 보면은 신탁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신탁과 이 신탁은 약간 다른 거야. 이 신탁은 맡긴다는 의미예요. 맡긴다는 거. 뭐 정기 신탁 얘기 뭐 이런 거 은행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탁과 같은 개념이고 쌤이 아까 얘기한 중세의 신탁은 뭐냐면은 신이 딱 지정해준 그 사람의 저게 있대요. 신탁. 그게 뭐냐면은 운명 같은 거죠. 운명.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신탁. 중세시대 관한 책을 읽어보면 신탁이 가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계약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사회계약의 목적은 뭐라고? 그렇지, 바로 자신의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같은 전체적인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소유권 그리고 기본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소유권 보존이라고만 적을게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을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래서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한다. 개인의 소유권 존중. 자, 이번 거 하고 또 1시간 넘겼네. 자, 지워도 되겠지? 자, 지울게요. 혹시나 무슨 사람 다시 넘겨. 앞에 돌려서 봐. 알겠지? 자, 2번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살펴보자.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전자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액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홀짝수로 구분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뭐야? 사회 실질론이야. 맞지? 근데 나와봐봐. 최근 현대인의 무분별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증가, 사소한 증상으로도 병원에 찾는 경향. 요즘 그냥 사소한 증상 가지고 막 대학병원 가는 사람들도 있죠. 실질적으로 사실 대학병원의 기능은 중소병원, 그러니까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위험한 수술 같은 걸 진행하는 3차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거든? 그게 우리가 아는 대학병원인데, 요즘 사람들이 무조건 대학병원 달려가죠. 그거는 문제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그래서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장 위반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대요. 자, 이는 개인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인 스스로의 의식 개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사회 명목론입니다. 알겠지? 자, 뒤로 넘겨봐. 지금 이제 개념형, 서술형의 심층 이해가 네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맞지? 네 문제가. 근데 뒤에 문제도 풀고 하려면은 자, 70페이지 1번 보자. 1번 보자. 자,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산 요소로서 육체적 노동력이 중시되던 농업사회에서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조혼과 다산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맞죠? 네, 그러나 전문화되고 숙련된 노동이 중시되는 현대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오랜 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며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20대 후반만 돼도 노총각 노처녀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한 40대 돼도 결혼하는 사람들 꽤 많죠. 예. 뭐 비혼주의 이런 것도 있고 맞지? 근데 그런 게 있어. 비혼주의라고 해도 결혼은 다 해. 근데 그런 사람 몇 번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 결혼 안 할 건데? 나 결혼 초도 안 할 건데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나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아. 결혼을 해야 되겠어. 자, 보자. 자, 평균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2.6세, 여성이 30세로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에 비하여 6살 가까이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요즘 100세 시대다, 요즘 이제 120세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결혼을 늦게 하는 생각, 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일찍 출산을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출산도 굉장히 늦게 하죠. 보통 34살, 많으면 38살, 이럴 때 출산하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36, 37쯤 출산은 노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도 안 써요, 맞지? 그래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좀 일찍 낳는 게 좋을 거고, 육아를 위해서라도, 육아가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일찍 결혼하는 게 낫다고는 하지만, 일찍 아이를 낳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내가 그랬잖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하세요. 자, 1번 보자. 위의 사례는 사회 실제로가 명목론 중 어느 관점으로 설명하기 적절한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는 거야. 그럼 뭐랑 관련된 거야? 1번? 지금 1번 뭘까? 당연히 사회 실제로가 관련된 거야. 사회 실제로. 왜 사회 실제로가 관련이 있는데? 봐봐. 지금 첫 번째 자료에서 뭘 지시하고 있어? 사회 구조라는 걸 통해서 나오죠. 사회 구조. 그래서 너네가 이 이유를 쓸 때는 사회 실제로 적어놓고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자,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의 결혼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사회 실제론,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 보자. 2번. 자, 그럼 위와 같은 관점으로 설명하기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기억 보자. 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선택할 때는 어떤 집안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은.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가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이다. 정당 또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에 불과하다. 기억이 좀 더 맞겠네요. 왜? 이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개개인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거죠. 맞지? 그래서 기억이 좀 더 맞겠다. 뭐 기억에 대한 이유는 뭐 보이죠. 개인의 성장이 사회라는 사회학 기관, 우리 가정이라는 집안이라는 이 집안이라고 하는 사회학 기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보면 한번 적어볼까? 이유를 적어보면은 개인의 성장과 좀 이제 사회학 기관을 배울 거야. 사회학 기관인 여기 저거 1차 사회학 기관. 1차 사회학 기관인 가정, 즉 집안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책에 있는 예시도망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알겠지? 너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쌤이 최대한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문제 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개인들 간이 이루어진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일정한 틀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자,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따라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관계가 정형화되면은 자, 1번 빈칸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기는 뭐야? 그렇지. 사회구조죠. 사회구조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인은 물건을 고른 손님이 계산할 것이라 기대하며 행동할 것이고 니은 손님은 주인에게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 자, 니은 봐봐. 야, 얘 당연할 거래. 자, 손님이 물건에게 지불하는 손님이 주인에게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은 이 사회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지, 맞지? 그래서 이걸 지속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지속성보다는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 맞아. 그래서 이번에 이유는 안정성.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그리고 이러한 구조화된 행동을 통해 안정된 사회관계 유지되는 것. 계속 뒤에 안정된 사회관계 나오고 있다, 맞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이러한 구조화된 행동을 통해 안정된 사회가 유지, 아까 읽었죠. 만약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형사적 처벌과 같은 사회적 제재, 굉장히 강제적인 지배를 가하는 거. 이것은 강제성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까지 다 읽었어. 그럼 위 글을 바탕으로 사회구조가 형성되는 과정. 이건 너네 알지 않았으면 아까 필기해줬잖아. 그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물론 근데 이 위 글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 굳이 저걸 보자면은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사회구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어 형성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지속되어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뭐 돼야 돼? 정형화될 경우 정형화되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가보자, 얘들아. 3번.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라는 문제. 요 그림이 의외로 생각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알겠지? 꼭 잘 받아야 돼. 또 해?
보자. 자, 3번. 자, 지금 가, 나 있는데, 자, 별 첫 번째 거 보자. 큰 원은 사회를, 작은 원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선은 주도적 역할을, 점선은 비주도적 역할을 의미한다. 자, 실선은 주도적 역할이래요. 큰 원은 사회고, 아는 개인이래요. 즉, 가 벌래, 가 먼저 봐봐. 3번에 1번에 가랑 나. 3번에 1번을 보면은 관자의 뭐 그 이유가 뭐냐고 서술하라 했어. 맞지? 자, 가를 보니까 사회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어때요? 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가는.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첫 번째 가는 사회 실제로. 사회 실제로. 왜 사회 실제로인데? 사회가 자, 개인은 정선처리적 있죠. 맞지? 개인 정선처리 있지? 사회가 주도적이고 사회가 주도적이고 개인은 비주도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은 비주도적이기 때문이다. 저거 되겠지. 이제 파란색으로 갈아탈게요. 파란색. 색깔만 있니까 이건 재밌다. 맞지? 자, 두 번째는 사회 명목론. 왜 사회 명목론이야? 봐봐. 뭐가 또 주도되어 있어? 그렇지. 여기 볼 수 있어. 사회가 비주도적이고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주도적이기 때문에. 주도적이기 때문에. 항상 서술형을 가급적이면 문장을 딱 종결시켜주세요. 알겠지? 뭐 우리 책에는 개인보다 사회 영향력이 크다 뭐 이렇게 나온다. 맞지?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가브리엘 관점에 부합하는 그림을 가나에서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셔야 돼 있어. 갑 볼까? 자, 2번에 갑과 을이 있다. 자, 보자. 갑, 대학 진학률은 학교 자체의 역량보다 우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입학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 자, 그럼 갑에 해당되는 거는 나와 관련이 있겠네. 맞네. 왜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대학 진학률이 우수한 학생들과 같다. 우수한 학생들의 우수한 학생들까지 적어봐. 우수한 학생들 개개인의 입학으로 보겠습니다. 개개인의 입학으로 자, 을을 좀 지울게. 밑에 더 쓸 게 있어서 학교보다 개인의 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서 그럼 을은 뭐랑 관련이 있겠어? 가랑 관련이 있겠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읽어보자. 을. 과연 그럴까? 학교의 고유한 전통과 학교만의 학생 지도 방식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결정된다고. 자, 적어보자. 대학 진학률이 개인의 역량보다 학교의 시스템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은 좀 더 학교의 교육 체계와 지도 방식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쌤이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TVN 드라마에 블랙독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쌤 제가 그 드라마 본방사수도 했지만은 그 드라마 끝나고도 몇 번을 정주행해서 봤는지 몰라. 근데 그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와. 이제 그 드라마에 그 최고 인류대인 이제 한국대. 우리나라 이제 지금 우리 현실로 치면 서울대겠죠.
그래서 한국대 입학처를 찾아가서 이제 이런 거지. 전년도 그 한국대 입학생 생기부랑 현재 자기네들 학교에 있는 전교 1, 2등의 생기부를 들고 간 거야. 들고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해. 자, 이 학생과 이 학생이 뭐 생기부 어떤 점이 다른가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생기부를 가지고 전체 비교 분석하는 건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내비친 거야. 근데 그 입사관이 원래는 그 진학부장과 아는 사이였는데 그 입사관이 온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했었던, 기간제로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건 기간제 강사부터 기간제 교사까지 밟아와서 어떤 그 기간제 교사가 입사관으로 온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 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나중에 그게 주인공,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서현진 씨가 그게 드라마 주인공이거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 그 입학사정관이. 그 학교는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 즉 그 말인 즉슨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를 할 때 개개인의 역량을 본다는 얘기죠. 이거랑 관련 있지? 그래서 그래. 그럼 학교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학교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어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전반적으로 그 학교는 첫 번째, 수상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상 대회 같은 거를 전체 30%를 뿌려주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더라?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창체 활동도 다양하지가 않고, 이런 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 그리고 생기부 관리도, 문구를 그런 식으로 쓰는 거 보면은 이 학교는 학교 시스템 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실제 그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와 같은, 네, 아까 쌤이 요 내용이 나오길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하고 10분 쉬자, 얘들아. 알겠지? 자, 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진짜 많다, 맞지? 4번. 자,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70에서 80% 수준으로 유럽 선진국의 40% 수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0%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높아져 2000년대 80%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높은 대학 진학률에 대하여 기업,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력을 중시하는 현상 또한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니은, 교육을 바라보는 개별 구성원의 가치 변화에 따라 진학률 또한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자, 첫 번째 1번. 기억에 가져가 본 사람은 사회 실제론이죠. 사회 실제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좀 할 얘기가 있어. 프랑스에는 애프터 스콜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애프터 스콜레 제도가 뭐냐면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야. 예를 들어 중3이야.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 근데 중3 끝나고 바로 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1년 노는 거예요. 한 학년 통으로 놀아. 자신의 꿈을 찾는, 진짜 꿈을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유학년제 하지. 이게 진짜 과연 자신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야. 쌤이 이야기를 전에 어떤 강의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통계된 걸 보면 실제로 자유학년제가 그렇게 자신에게 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오히려 학생들이 그 다음에 2학년에 이제 2학년 때부터 지필고사를 치게 되잖아. 성적 반영이 되는. 그리고 지필고사 치니까 그 지필고사 준비하는데 더 급급해가지고 1학년 때 내용을 더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학년 때 내용만 엄청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럼 진짜 이게 자유학년제가 맞느냐, 이 취지가 맞냐는 거지.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줘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아. 진로를 찾게 해주기도 하고 또는 진로가 이미 정해진 학생이 있다면은 그 정해진 학생이 좀 더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꽃피울지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완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그게 교육부 매뉴얼이 있는지는 쌤이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프터 스콜레지들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1년 동안 진짜 자신의 꿈을 찾는 거예요. 내신 일 다 필요 없다. 이미 고이 끝내놓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여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인 사단 법인 같은데 맞나? 그러니까 사립 재단 같은 데일 거야. 어쨌든 그런데도 그런 사립 재단 맞는지도 모르겠다. 그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데 보통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 그 책인데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그 맨 처음에 학생이 거기 이제 그 애프터 스콜 제도 그 이제 학교를 이제 강화도에 만들었대. 뭐라 하더라. 지금 갑자기 이름 무슨 학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가겠다니까 맨 처음에 부모님이 좀 반대를 좀 했대요. 그래서 뭐래 학생한테 야 너 1년 남들보다 1년 뒤처지는 거 괜찮겠냐라는 거야. 사실 쌤 생각에도 그래요. 남들보다 1년 뒤처진다라는 게 너무 급급해서 아닌가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이제 어, 사회가 많이 변하고 그리고 120세 시대 보이세? 네, 웬만하면 나이도 오래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남아있더라고요. 여전히도. 왜냐면 급급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 너네가 알지 모르겠어요. 선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선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학군, 이제 뭐 대치동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 수성구 이런 데 좀 세거든요. 수성구 같은 데서는 진짜 막 중3 애들한테 막 미적분, 기하 이런 거 가르쳐 수능 문제 풀게 하고 있어. 선행은 막 그만큼 나가. 영어는 진작에 초등학교 때 다 빼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들어봐. 쌤이 전에 영어 유치원 소개한 적 한 번 있을 거야. 너네한테 맞지? 영어 유치원 일한 적 있어. 그 무슨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사례에서 얘기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쌤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치원생이야. 6살에서 7살짜리 아이야. 영어 유치원이었는데. 야, 여기서 독서 논술 시킨대. 야, 6살짜리, 7살짜리 애한테 독서 논술 시켜가지고는 야, 책을 읽혀. 논술 어떻게 해? 얘네끼리 토론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얘네끼리 예를 들어 백설공주를 갖다가 해보자. 백설공주. 자, 백설공주 있고 자, 어떤 A. 자, 갑이 나왔어. 야, 나는 저 백설공주를 입고 저 백설공주의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 이랬더니 이런 심리가 보였고 그래서 을이 그렇구나. 나는 이 백설공주와 란제일의 이야기를 약간 정치학적으로 비유해서 봤어. 어제 뭐 사회학적으로 봤어. 나는 이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바라봤단다. 야, 이런 이야기. 6살짜리, 7살짜리 애기가 애기들이 이 귀여운 애기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산업화랑 도시활동에서 너무 높아진 게 사실 문제긴 문제예요, 진짜.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요. 학력을 중시하고 조금 누구한테 뒤처질까봐 급급해가지고 막 달려나가요. 근데 그 달려나가는 게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꺾여요.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너무 스피드를 밟아버린 나머지 악셀을 밟는데 악셀이 고장이 나. 밟히지가 않아. 더 이상 나가지지가 않아.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왜 지금 여기 계속 실제로 사회 명문원이 나오길래 이 얘기를 소개를 했는데, 1시간 반이 넘겠네, 얘들아? 빨리 적어줄게요. 자, 사회 실제론. 야, 우리 사회문화 강의 중에 지금 이 강의가 가장 긴 거야. 맞지? 자, 뭐야? 대학 진학이라는 게 학력이 중시된 자, 대학 진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의 영향을 받은 행위다. 사회의 영향을 받은 행위라고 소개했죠. 영향을 받은 행위라고 소개. 그래서 옛날에는 쌤 친척 중에 일을 하나 얘기해 줄게.
이미 공고에 나왔어요. 공고에 나와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했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고졸이랍시고 돈을 얼마 안 줘요. 초봉에 처음 이제 가가지고 일할 때 고졸이라고 해서 180을 주더라. 근데 대졸은 230을 주더라. 230 맞나 모르겠어. 210이었어. 210이겠지. 210.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겠지.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친척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문대를 나온 거야. 전문대 2년을. 대학 대입 시험을 쳐갖고 전문대 2년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전문대 2년 해가지고 210. 요즘은요 더 심해. 이제는 요즘은 고졸 아예 취급 안 해. 중졸은 진작부터 취급을 안 하기 시작했어. 기본 대졸에 대학원졸. 사실 얘는 잘 안 쳐. 요즘은 진짜 한 대학원 졸업 좀 해야 되나? 그것도 쌤이 아까 했던 기술직과 같은 곳에서는 대학원 졸업해봐 잘 취급 안 하고 보통 대학원 졸업하면 연구원으로 많이 가요. 연구원. 보통 기본으로 대학교 졸업한다면 포인트 깔고 가는 거야. 여기다가 온갖 스펙트를 다 붙여줘야 돼. 토익, 토플, 탭스 다 치고 한능검 치고 막 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취직 준비해가지고 취준생 돼가지고 취업을 딱 했다? 취직을 했는데 내 맘에 안 드네? 아씨 미치겠네. 그럼 어떡해? 퇴직하고 나와도 공무원 시험 쳐. 공시는 쉬운 줄 아니? 그래 뭐 요즘 7급 공무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다 이제 한능검 배제됐다고 해 한국사가. 그리고 선택 과목도 좀 약간 줄어들었다고 해. 그래도 요즘 공시 지원율 합격률 경쟁률 되게 높아요. 공시가. 물론 공시도 교정직, 행정직, 교육직 뭐 별로 다 있어. 경찰도 있고 국무원도 있고 소방직도 있고 소방직이 여기 국가직 전환되기도 했잖아 맞지? 그런 것도 다 따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합격률, 경쟁률 높다는 얘기야. 자 2번은 그럼 뭐야? 사회 명목론. 사회 무슨 론? 사회 명목론. 자, 사회 명목론. 왜 대학 진학이 개인의 의지와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자, 대학 진학은 이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른 행위라고 본다. 행위라고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쌤이랑 71페이지 그 개념형 서술형의 심층기까지 봤거든. 굉장히 길지만 뒤에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뒤에 문제는 오늘 10분 쉬고 와서 풀게 알겠지? 뒤에 문제 많으니까. 그럼 10분 후에 봐.